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걸 이제 나머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엔트로피가 이제 정보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들을 몇 개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그 용어를 열역학에서 빌려왔지만 정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유사합니다. 열역학의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높을수록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다음 정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도를 어째서 정보량이라고 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경우는 전체 문서의 모든 글자가 한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AAAA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경우 다음 글자가 A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자명하고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같은 글자로만 가득 찬 문서에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에서 어떤 문서의 글자들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경우는 다음 글자는 가능한 선택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정보 엔트로피는 높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글자들이 선택되는 확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자는 다른 것들보다 더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앞의 글자의 순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에 쓰여진 문서의 경우는 완벽하게 무작위로 선택된 문자들로 가득 찬 문서에 비해 정보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의 문서가 정보가 더 많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짧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량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용함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AAAAAA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다음 글자가 뭐게? 뭘 물어봐 A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없는 거죠. 이제 별로 이제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0입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의 A의 확률 자체가 통계적으로는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A부터 Z까지 무작위로 글자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경우로서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진정한 무작위다라고 가정하면 다음 글자가 뭐게라고 물어보면 글쎄다. 그건 A부터 Z까지 중에 하나겠지. 근데 정확하게 뭘까? 그건 모르지.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량이 높아지고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송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의 글자로 가득 찬 문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큽니다. 영어의 경우 영문자 e가 통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즉, 어떤 글자가 선택되면 그 다음 글자가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스보어로 각 문자를 표시할 때 영문자 e는 한 번의 짧은 신호로 표시합니다. 즉 1비트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문자들은 JQXZ입니다. 이런 문자들은 4비트로 표현됩니다. 확률이 높은 문자일수록 짧은 신호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활용해 정보 엔트로피를 측정하면 모든 문자들이 동일한 확률로 선택되는 경우에 비해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만약 모스보호로 어떤 메시지가送신이 되었는데 중간에 몇몇 글자가 유실되어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유실된 문자가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글자가 완전히 동일한 확률이라면 유실된 글자들이 무엇인지 추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크기가 크다는 점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논의를 이제 드리고 싶었냐면, 만약에 A부터 Z까지가 정말로 골고루 사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26개 글자니까 26분의 1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 엔트로피가 됩니다. 근데 이 최대 엔트로피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게 그 A부터 Z까지의 최대 엔트로피가 이제 4.7비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 각각의 문자들의 그 빈도나 확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모스보호를 제작한 사람들은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신문을 이제 그 통째로 뒤져서, 그 당시에 이제 빅데이터죠. 그래갖고 이 글자 수들을 일일이 빈도를 센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라고 하는 글자의 빈도가 가장 높더라 라고 하는 점을 반영해서 모스부호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스부호는 4.7비트보다는 더 적은 비트수로 정보를 이제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다. 완전하게 무작위인 경우보다 더 적은 비트수로 A부터 Z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그 공감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로 논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모든 결과가 동일한 확률을 가질 때 가장 높습니다. 날씨 예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날씨가 맑거나 눈비가 올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기예보에서 맑음 또는 흐림을 예측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경우 일기예보의 정보량은 1비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4일 중 하루 정도만 눈비가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5%의 확률입니다. 두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기예보의 정보량이 높은 쪽은 맑거나 흐릴 확률이 50대 50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외출하기 전에 꼭 일기예보를 확인할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지역에서는 4일에 한 번 정도만 눈비가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기예보를 덜 활용하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지역의 일기예보가 전달하는 정보량이 첫 번째 지역보다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막에 산다면 엔트로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일기예보는 맨날 오늘은 맑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일기예보가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보의 품질과 가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보량과 유용함은 다릅니다. 현재 일기예보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정보량과 유용함이 비례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불확실성과 관련한 정보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드디어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보 엔트로피의 측정은 각 선택과 관련한 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진정한 확률을 알기 어렵습니다.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경우는 동전에 문제가 없다면 앞 또는 뒤가 나올 확률을 50%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날씨도 그렇고 내일의 주식의 등락 확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정보 엔트로피를 구하기 위해서 진정한 확률 분포를 P라고 했을 때 예상 분포를 Q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교차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만약 예상 분포 Q가 실제 확률 분포 P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와 동일합니다. 예상 분포 Q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정도에 따라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보다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맑거나 눈비 올 확률이 실제로는 7대 3인데 예측을 5대 5로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래 엔트로피는 0.88인데 교차 엔트로피는 0.99로 원래의 엔트로피보다 값이 큽니다. 교차 엔트로피와 엔트로피의 차이를 상대 엔트로피라고 하며 상대 엔트로피는 콜백 라이블러 발산이라고도 합니다. 즉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에 KLD가 더해진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보 엔트로피를 통해 어떤 정보의 가치를 비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진정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만약 진정한 확률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상이 진정한 확률 분포로부터 얼마만큼 다른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 방식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로 유형 분류를 할 때 모델은 분류에 대한 예상 분포를 출력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학습의 경우는 정답 확률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교차 엔트로피로 구해서 예측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논의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를 납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정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값들의 그 확률적인 분포에 따라서 정보량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지금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이제 분류 출력은 0이냐, 1이냐, 2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전신에서 뚜뚜루 뚜뚜루 하고 전달했을 때 이게 A부터 Z까지 중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A면 A고 B면 B지 둘 사이에 어떤 값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기전자공학이다 이런 걸 전공하셨다면 혹시 혹은 이제 교양으로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다면 이 전기 신호라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글지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게 딱 A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 신호들이 겹쳐왔을 때 이거는 아마도 0하고 1 중에서 1을 보낸 것 같은데 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프로그래밍에서처럼 완벽한 논리적인 0과 완벽한 논리적인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세계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 값들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있을 때 정보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보 엔트로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한데 문제는 실제 확률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뭐 온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눈이 올 것인지 이런 거를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확률을 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정보 엔트로피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실제 확률을 이랬는데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제 교차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와 예측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경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상황에서 그 대입을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정답의 확률을 알고 있어요. 정답에서 자신감이 100%입니다. 근데 모형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형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확률을 그 정답에서 100%의 확률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의 예측인 요 확률적 자신감을 보고서 교차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교차 엔트로피는 곧 오차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형의 값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이 확률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보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교차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1950년대에 논의가 됐습니다. 헉헉헉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류 손실은 주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평균 제곱 오차와 비교해 공식이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류 출력에는 평균 제곱 오차보다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더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와 논의가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소프트맥스로 처리된 예측값을 로그 값으로 변환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분류 출력 값이 소프트맥스로 처리되어 0과 1 사이에 작은 값들이 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분류 예측 결과가 0부터 1 사이의 작은 부동소수점 숫자인데 이런 숫자들은 연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공학적 측면에서 로그 값으로 변환하는 기법이 종종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0.1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0.1, 0.2와 같은 숫자들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값들의 절대값이 더 커지면서 서로의 차이를 보다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손실함수 최적화를 수행할 때 미분이 0에 가까워지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리합니다. 로그로 변환하면 로그 1은 0이고 로그 0은 음의 무한대입니다. 값이 1.0이면 손실이 0이 된다는 의미에서 적절합니다. 대신 로그로 바꾸면 음수가 나오는데 손실이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마이너스 1을 곱해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도록 합니다. 분류에서는 정답 y값을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합니다. 정답은 예측과 달리 정답에서 자신감이 100%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은 1.0이고 나머지는 모두 0입니다. 이것을 예측값에 곱하면 정답에 해당하는 손실값을 선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손실이 목표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답에 해당하는 예측을 1.0으로 완벽하게 했다면 로그를 취했을 때 0이 되고 그 결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0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구현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엔트로피 오차고요. 그 정답하고 예측값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정의 자체는 정답하고 예측값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원래는 정확하게는 로그 2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그냥 자연 로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2나 요거나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 요 2라고 하는 값이 2와 3 사이에 뭐 2.7 정도 되는 이제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냥 밑을 2로 안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자연 로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합계를 이제 구하고 그걸 이제 빼주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공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정답이 이제 그 0번, 1번, 2번 중에서 정답 레이블이 0번인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형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을 수행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서 예측값의 확률적 자신감이 이제 로그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 값을 갖겠죠. 그런데 요 로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요. 이 확률적인 자신감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로그에서 음수 값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차 엔트로피의 이제 두 번째는 요 정답 y를 이제 곱해 주는 건데 그때 y는 지금처럼 이제 원핫 벡터인 것을 이제 가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답에 대응되는 값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냥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제 곱하는 효과가 현재로서는 정답에 대응되는 값을 이제 선택하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합계를 구하면 그냥 0하고 더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스칼라 값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실이 음수일 수는 없죠. 사실 이제 이 음수가 나오는 거는 그 로그로 변환했을 때 그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앞쪽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요게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이제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 출력이 발생했을 때 정답과 얼마나 이제 먼가라고 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정답에서 가까워지거나 이제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줄어들거나 이제 늘어들거나 이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잘 못했는데 점점 이제 잘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에 대응되는 자신감이 지금 증가하는 중이죠. 그러다가 뭐 98%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손실을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완벽하게 100% 이제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최종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로그 0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예측을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사실상 0인 값으로 이제 나누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교차 엔트로피가 0이 안 되게 아주 작은 값을 더해줍니다. 아주 작은 값 얼마? 뭐 예를 들자면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값이요. 아주 작은 값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구할 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빠져버리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좀 방지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완벽하게 예측을 했을 때는 자신감이 100%니까 손실이 이제 사실상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값인 거를 더하는 것은 책에 있는 수식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 파이썬 자체에서 때문에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논의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 수식 자체에서는 지금 없죠. 그죠? 교재에서도 이제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수학적으로 그 뭐 이제 부동소점 연산이 이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델타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이제 더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델타가 그야말로 그냥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신 것처럼 이제 수학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런 걸 하잖아요. 극한, 그죠? 0은 아닌데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에서 전산적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치 연산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여기 밑에를 보고 아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는 그냥 로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그는 밑이 2인 자연 로그고, 그죠? 출력과 뭐 레이블인데, 요 레이블은 원하드 인코딩이 이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이 공식을 그냥 쭉 읽어주는 거지, 왜 이런 형태가 이제 발생했고,
이런 형태가 왜 교차 엔트로피에 적합한가? 이런 점을 논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드디어 대비를 시켰습니다. 헉헉헉.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노력이 필요했느냐?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가 언제 이미 발생을 했냐면 요때 발생을 했습니다. 이 1950년대부터 60년대 요 지점에서 이미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확립이 됐고, 이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분류를 수행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때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차 제곱합을 사용하지 않았었냐? 잠시 사용했습니다. 근데 당장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됐고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아델라인입니다. 이 퍼셉트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도기적인 모형이었죠. 근데 당시 시점에서 아델라인이 그 선택한 것은 이제 표본별 오차를 그 오차 제곱합수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이 y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등함수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요 예측값 자체가 임의의 이제 실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이 1인데 얘가 뭐 0.9, 0.8, 0.7부터 혹은 1.1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썸스퀘어드 에러를 썼는데, 근데 로지스틱 회귀로 가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류가 어떻게 예측이 y가 1.0인데 분류에서 예측이 1.1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죠?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확률적으로 표현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과정을 거쳐서 승산율 얘기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정립이 됐습니다.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진짜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로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와 같이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 회귀 출력과 손실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출력의 확률 분포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진 분류의 경우 베르노이 분포를 가정합니다. 베르노이 분포에서는 둘 중 하나의 값이 가능하고 두 가지 값의 확률 합계는 1.0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델라인이 분류 출력을 항등함수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 최대 우도 추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손실이 유도됩니다. 이것을 로그 손실이라고 합니다. 로그 손실은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 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아까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이제 이진 분류에 의해서는 그냥 여기 나오는 이제 로그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서는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요 정답이 이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느 어느 쪽의 확률이 이제 P죠. 그죠? 그러면 요 Y가 1일 확률을 간결하게 이제 P라고 하면 나머지 다른 쪽의 확률은 1 빼기 P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1 빼기 P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개, 두 개 이상의 경우에 로그 손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개 이제 다중분류의 이제 그 손실에서도 유사한 동일한 형태로서 이제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효과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1950년대에 이미 이제 정립이 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 손실은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드디어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납득을 했다면 이제 좀 더 전진해 보겠습니다. 1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한번 넘어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 써야 된다고 이미 이제 확립이 됐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뒤돌아볼 필요는 없는데 한 번은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탐색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애써서 넘어왔고요. 이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왜 쓰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은 손실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 지표가 좋아집니다. 정확도가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아닌 손실을 별도로 산출해 학습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류의 문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분류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처리되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같은 정답을 맞춰도 그 품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을 맞추더라도 자신감이 90%인 경우와 51%인 경우는 학습 매개변수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예측이 같으면 정확도는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면 두 출력을 발생한 학습 매개변수 품질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품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면 학습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원인이고 정확도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인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변수를 조절해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 결과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이 개선됩니다. 이 점은 교재가 잘 짚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아니 야 93.52% 이런 지표가 있잖아. 근데 왜 뭐 간접적으로 손실을 구해가지고 굳이 뭐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냐. 결론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이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정확도가 좋아, 안 좋아. 이런 걸 이제 원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자신감이 90%이든지 51%이든지 간에 어쨌든 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규먼트 백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슬아슬하게 정답을 맞춘 경우와 자신감 있게 정답을 맞춘 경우에 대해서
정확도는 그 정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손실을 측정하게 되면 이 자신감의 정도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90%의 자신감으로 정답을 맞췄을 때 손실하고 51%로 간신히 맞췄을 때의 손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맞추는가를 보고서 매개 변수의 적절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나머지 반쪽을 논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신경만 학습 구현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이크 갖겠습니다.